어, 지금 지난 시간에 정치 요체가 농사에 비유를 했죠. 그 다음에 오늘은 요리, 농사, 정치라는 게 정치의 요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요리하는 거, 여자들이 요리하는 것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60장은 맨 앞에 치, 대국자, 약팽, 소선,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생선을, 작은 생선도 큰 생선이 아니고 아주 작은 생선을 졸이는 것과 같다. 졸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치고 큰 나라를 다스린다. 작은 나라가 아니고 이제 큰 나라를 표현을 했습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작은 생선 조리, 멸치 같은 작은 생선을 조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노자가 참 곰살 맞아요. 그리고 노자를 이렇게 읽다 보면 항상 생활을 이분은 굉장히 유심히 살펴본 것 같아. 자기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 거, 물 흐르는 거, 흔히 주변에 보이는 것들로 진리를 풀어나가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작은 생선을 조린 후라이팬에서 이제 조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아주 절묘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선 조림을 할 때 작은 생선을 조릴 때는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이걸 막 함부로 뒤집고 이렇게 접고 그러면 생선이 살이 다 문드러져서 없어요. 그죠? 작은 생선 조릴 때. 그러니까 생선이 작은 생선 조릴 때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뒤집죠. 조심스럽게 뒤집고 함부로 휘젓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 정치의 요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일들을 너무 눈에 띄게 그리고 소문나게 휘저어서는 안 된다. 정치라는 거는 고요하고 고요함 속에서 하는 듯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한테 요란스럽게 정치를 하는 거는 옳은 정치가 안 된다. 그래서 떠버리는 정치, 그 다음에 백성들 사이를 계속 해집는 듯한,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정치, 이런 거는 결국 좋은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생선 뒤집든 하는 정적이고 고요하고 조용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의 조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가 실질적인 정치가 된다. 자꾸 내세우고 자랑하고 업적을 내세우고 하면서 이 생선을 막 뒤집듯이 백성들을 자꾸 뒤집어 보여주는 정치는 결국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가 못 된다. 노자는 그렇게. 왜냐하면 결국 정치인이 자꾸 자기 업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실 정치를 하고 백성들한테 현란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게 노자가 보는 시각이죠. 그런 건 결국 자기 자랑에, 그리고 나 똑똑하다, 나 잘하는 사람이다, 백성 앞에 겸손할 줄 모르고 자기를 과시하는 자가 어떻게 정치를 올바르게 하겠는가라는 입장인 거죠. 우리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뭘 해주겠다 하면 내가 뭘 하겠다, 엄청난 공약보다는, 제가 늘 얘기지만 공약이 적을수록, 그죠? 숫자도 그러고 정말 그때 상황에 따라 올해는 요걸 해서 하겠다, 저거 내 임기 중에 이 많은 걸 하겠다, 100대 공약 막 해갖고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무리하게 그걸 요란하게 끌고 나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공약을 보고 정치인을 뽑아라 그러는데 그 전부 헛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보다는 공약은 정말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몇 가지를 세울 거냐, 한두 가지, 정말 큰 틀을 잡는 거 한두 가지 공약하고요. 나머지는 그때 백성의 삶과 국제 상황과, 그죠? 이것에 따라서 적응해 나가고 그에 따라서 행동해 가겠습니다 하면은 그 이상 더 좋은 공약이 없어요. 그잖아요. 근데
미리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면 그걸 다 해야 돼. 자기가 약속한 거니까. 그러다 보면 무리한 짓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안 해야 될 짓도 하게 되고. 근데 국제 상황이 바뀌고 주변 환경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생긴다거나 흉년이 된다거나 풍년이 되면 요거 또 질병이 온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 삶에서 많은 일들을 바꿔야 될 게 많아요. 그렇게 정치를 해나가는 거고 공약이란 건 예를 들어서 내 임기 중에 평등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평등이 많으니까. 이거 정말 이걸 대전제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황에 맞춰 가겠습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또 분배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성장. 내 이번 취직 중에는 그 임기 중에는 성장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 공약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생선조리듯 이렇게 조심스러운 정치를 하고 고요한 정치를 하니까 전부 떠벌이 정치고 자기 과시, 자기 자랑, 그죠? 백성의 삶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과 자기 잘남을 백성들 앞에 자랑하는 정치인들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철학 부재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노자는 이제 큰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는 작은 생선을 조리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막 뒤집어 보이고 흐트러 이게 뭐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휘저어놓고 이런 게 아니고 정적으로 고요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가 좋다라는 게 이제 그 첫 대가리의 핵심일 겁니다. 이게 조직다해라고 합니다. 조급하면 많이 흐트러지죠. 조급하면 이거 조는 우리가 조급해 한다, 행동이 빨리 한다 이런 거죠. 생선을 조리게 되면 조급하게 생선을 지어주면 생선이 다 부스러져요. 문드러져요. 조직다해고 고요한 지, 그죠? 고요한즉 전체의 진상, 실제 모습이 보존된다. 이게 요건 보존된다. 그죠? 보존된다고 진상입니다. 실제 모습, 실제 상 그대로 진상, 보존 진상이 되는 거예요. 조급하면 실제 모습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고요하면 보존이 된다. 생선의 진짜 전체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다. 이게 사실 이제 그 노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데, 이건 우리가 살면서 세상살이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조급하게 일을 서두르고 그 다음에 보여주기 위한 또 뭐랄까 제시하고 사람들 내세우고 제시하고 보여주고 하기 위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한쪽이 무너지게 된다. 근데 조용하게 정적으로 가게 될 때 실제 모습이 보존된다. 느린 것 같지만 그렇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치대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나라를 다스린다. 큰 나라를 다스린 도리는 그 생선 조리는 것과 같다. 약행 소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나라 다스리는 도리인데, 이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되죠. 우리 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대국, 큰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는 뭘까요? 큰 일들이잖아요. 내가 뭔가 큰 일을 해나갈 때일수록 조용하고 신중하게 해나가야 된다. 그죠? 이게 그 기밀이 보존이 안 되면은 큰 일은 무너져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제 큰 대사업이 아니래도 우리가 생활에서 아이들이 큰 문제를 일으켰고 큰 일, 얘들 때문에 큰 일이 생겼다. 얘가 큰 사고를 쳤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살 때. 그게 다 치대국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가 자녀들이 크게 뭐 일을 저지르면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조직다해가 돼요. 조급하게 행동하게 되니까 하게 되면
아이도 해칠 수 있고 아이하고 관련된 아이를 또 해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큰일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조용조용히, 그죠? 주위에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그리고 아이한테도 큰일이라고 부모가 호들갑을 떨면 아이는 더 심리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큰 일을 저질렀는데 해결이 더 곤란해지죠. 근데 부모가 그럴 때도 차분히 그 큰일 아니다, 괜찮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것과 너희놈 이렇게 큰일을 보자, 큰일 났다 세상에, 이거 어떻게 수습하냐고 부모가 조급하고 다급해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남편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일수록 부인이 호들갑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할 때 남편의 반성도가 훨씬 크고 되돌아오는 게가 커요. 크게 바람을 피고 그냥 엄청난 짓을 했다 해도 부인이 크게 호들갑 떨고 막 이혼하자면 난리를 치는 것보다 오히려 아예 이혼할 것 같으면 이혼해버리면 되지만 안 할 생각이라면 정즉전상이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그 큰일이 있을 때는 생선조리도 달하더라,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지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놀란 가슴도 바로 가라앉힐 수가 있고요. 작은 생선조리도 달하더라, 큰일이 있을 때. 그게 이게 이제 정치에 관한 얘기지만 항상 우리 삶에 정치를 도입하면 이게 생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요 60장은 사실 그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조그만 생선을 졸이는 것과 같은 도리가 있다. 우리 삶에서 큰 일들, 또 큰 사건들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기절 볼게요. 이 도립천하 그랬습니다. 그래 이번 위는 임한다. 임한다라는 임할 임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서 천하에 임하면 그 말인데, 이건 뭐냐, 도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도리, 그죠? 도리라는 건 항상 때와 장소에 맞는 일을 하게 되는 게 도리입니다. 도리를 멀리서 찾지 마세요. 언제나 중용의 도는 시중이거든요. 때와 장소에 들어맞게 우리가 행동하는 거. 이게 이 때와 장소에 들어맞게 이 세상에 임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면 쉽겠죠. 귀 불신, 귀신도 그 신통력을, 신통함을 발휘할 수 없다. 귀신도 장난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치 요체에도 생선조리듯이 하라 해놓고 이제 때와 장소에 항상 알맞게, 그에 맞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간다면 아무리 귀신 같은 놈도 또 아무리 장난기가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귀괴한 술책을 많이 짜내는 그런 귀신 같은 이런 인간들도 불신, 어떠한 힘을 못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도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도리라는 건 때와 장소, 시기 모든 게 적당하죠. 예를 들어 농사철에 부역을 안 한다, 이런 건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농사철에 전쟁하지 않는다, 그죠? 이런 것들 이와 같이 항상 그 때와 장소에 맞게, 도리에 맞게 통치를 해 나간다면 아무리 귀신 하레비 같은 녀석들도 무슨 장난질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국가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귀 불신, 귀신도 신통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귀 불신, 그 귀신도 귀신이 신통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귀신 불상인 그랬습니다. 그 신통력이 사람을 해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아까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무리 도깨비 귀신 같은 짓을 하고 다니는 놈들도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재주를 부릴래야 그 사회가 부릴 수 없게 돼버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잔재주가 많다 해도 세상을 어리접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도리로서 정치를 해나간다는 거, 그것이지 사실 도리로 행한다는 거는
떠들 일이 없거든요. 조용히 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도 도리에 맞게 때와 장소, 시기 이런 것에 맞게 해나가면 절로 풀리게 되는 거죠. 자, 비귀신 불상인 그랬습니다. 그 신통이 사람을 상할 수 없게 한다면 귀신이 아무 짓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 귀신이 신통을 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상할 수 없게 한다면 이제 성인도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성인은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통치자도 백성을 다치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귀신과 성인, 정치인과 범죄인으로 하면 돼. 그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잔재주 많이 피우는 귀와 성인은 정치인을 얘기한다. 귀신 같은 도깨비 귀신 같은 녀석들하고 정치인들이 불쌍인 백성을 해칠 수 없다면, 그죠? 그 덕은 그 귀신의 덕은 귀신에게 돌아가고, 그죠? 그 성인의 덕은 성인에게로 돌아가서, 귀신도 덕이 쌓이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 덕이 쌓이잖아요. 못된 사회를 못되게 하는 인간들도 사회를 못되게 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안 하니까 사회를 해치지 않은 짓을 하니까 그 덕이 본인에게 가고, 정치인도 더 이상 백성을 해칠 수 없게 되니까 정치인도 덕성스러운 정치인에도 그 덕이 정치인 자신에게 가고, 백성은 백성대로 덕이 백성의 덕이 쌓여가는, 각자에게 각자 덕이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덕스러워지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가정, 사회, 국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사회 사업을 하든 가정을 다스리는 동일한 위치가 이 속에 깃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작은 생선 조리듯하라. 이제 작은 일은 괜찮아요. 좀 호들갑 떨어도 괜찮아. 근데 큰 일일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또 큰 일일수록 과시하지 말고, 큰 일일수록 보안을 유지하고 조용조용 가라. 그것이 성공의 첩경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용조용 가기 때문에 누가 해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돈벌이를 위한 좋은 사업을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해요. 근데 너무 떠들썩이가 가면 거기 묵잘 거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별의별 놈이 다 붙어서 귀신지랄, 아까 장난지랄. 근데 고요하게 조용히 정적으로 이렇게 가면 몰라요. 주위에서. 그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귀신 같은 놈들이 들어와서 헛장난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휘부도 그런 마음으로 조심조심 생선조리듯이 가니까 항상 살피잖아요. 생선조리도 뒤를 살피고 앞을 살피니까 공정하게 처신해야 된다는 거. 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든 이런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급하고 내가 떠들썩하게 가면 별의별 놈들이 다 붙어서 여기서 바람 넣고 저기서 바람 넣고 온갖 바람 다 들어오거든. 그러면 이제 요 말도 맞는 것 같아, 저 말도 맞는 것 같아. 이 지휘자가 흔들흔들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 생선조리듯이 큰 일을 줄여 나가는 거, 나라를 다스리든 사업을 하든 가정을 다스리든 그렇게 해나간다면 큰 대과가 없다. 작은 일은 관계없습니다. 작은 거야 뭐 엎어지고 뒤집어져봤자 결국 결과도 작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치대국 했으니까 큰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60장이고요. 자, 60 이제 대국으로 나오니까 계속 이제 대국으로 나와요. 큰 일들이죠. 61장 한번 해서 읽어주세요. 누가 읽어? 큰 나라는 자신을 낮추니 온 천하가 모여들고 수컷들이 암컷을 따르는 것처럼 천하가 모두 따르게 된다. 암컷이 항상 고요함으로 수컷을 이기는 것은 조용히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국으로서 소국에 낮추면 소국을 취하고 소국으로서 대국에 낮추면 대국을 취하니, 그러므로 취하려고 낮추기도 하고 낮추어서 취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대국은 사람들을 길러주고자 하는 것이요
소국은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니 둘 다 바라는 바를 얻으려면 큰 것이 낮추어야 한다. 이것도 이제 큰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관해서 예전에 나옵니다. 6지 1장은 이것도 결론을 맨 앞에 무조건 내놨습니다. 대국자 하류야 그랬습니다. 큰 나라일수록 하류, 낮은 곳으로 흐른다.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 큰 나라일수록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유념해야 될 게 우리나라가 강대국이고 크다 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힘을 자랑하고 힘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낮추고 자기 국가를 더 낮추고 더 겸허하게 알로 내리면 모든 주변 국가들이 안심이 돼요. 그잖아요. 그 나라에 안심이 되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다 모여든다. 그래서 우리가 강이나 바다는 큰 곳에 머물잖아요. 큰 곳에 거하지만 강이나 바다는 큰 곳에 거하지만 낮은 곳에 처합니다. 그죠?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클 수 있는 거예요. 강이나 바다가. 그래서 모든 백천되는 이 모든 시냇물이 다 강과 바다로 모여드는 것과 같은 이치. 그래서 상선약수 편에서 이치가 나왔었죠. 그와 같이 큰 나라가, 그죠? 아까 강이나 바다가 크지만 낮은 곳에 처한다. 국가가 크지만 자기 국가를 아래로 자꾸 낮춰준다. 그렇게 되면 이 100가지, 100,000개나 되는 모든 냇물이 강과 바다로 모이듯이 주변의 소소한 작은 국가들이 그 나라를 중심으로 신뢰를 하고 그 나라를 믿고 자기 안전하니까, 그죠?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그 나라가 실질적으로 정말 큰 나라로 행세를 할 수 있다. 물에 흐르는 도리에서 이게 이제 얘기해준 게 대국자 하류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관련해서 외교 비사에서 우리가 외교사에서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좀 있었죠. 그 전쟁이 있어갖고 중국이 대규모로 베트남을 공략했다가 베트남이 중국군을 격퇴를 했죠. 이겨버렸죠. 격퇴해서 중국군이 쫓겨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중월 베트남 간에 굉장히 같은 공산국가인데 굉장히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 갈등이 요새는 이제 많이 풀어졌는데, 그게 70년대에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베트남하고 중국 갈등이. 근데 그 갈등을 푸는 사람이 베트남이었는데 중국이 아니고 계속 외교했다고 그래도 중국은 자존심이 대국이 졌다라는 데 대한 자존심, 그죠? 베트남은 작은 나라인데 자기네 강에서 중국을 물리쳤다는 그 자부심, 이것들이 서로 계속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제 호치민 사후에 베트남 정부에서 그때 외교 교섭을 하는데 베트남 수상이 친서를 중국으로 보냈어요. 중국으로 등소평한테 친서를 보냈어요. 그때 그 친서 내용에 대국자 하류야. 큰 나라가 아래로 가는 도리, 대국자 하류라는 유명한 노자 기절이 친서에 들어있었어요. 거기서 등소평이 문득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맞다. 그러니까 등소평이가 그 등소평이 집권 기간 내내 대만 문제 풀어버렸죠. 홍콩 문제 풀었잖아요. 일국 이체제 막 이러면서 일체의 강요가 없이 주변국들로 한국하고도 마찬가지고. 지금 후에 이제 잘 오다가 강택민 때부터 힘이 강해지니까 하류가 아니고 다시 이제 누르는 이 정책으로 중국이 바뀐 건데 그 전까지는 하류였죠. 그러면서 중국으로 다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도 등소평이가 우리가 힘으로 대만 통합하겠다가 아니었잖아요. 일국 이체제. 같은 나라면 체제는 달리 가도 좋다. 홍콩도 그렇고.
대국자 하류야라는 베트남 수상의 그 서신 하나가 외교 문서 중에 친서 중에 한 글자 딱 들은 대국자 하류야라는 그걸로 설득을 한 게 등소평 정책 전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그때부터 등소평을 중심으로 이제 한 그 시기에 모든 주변국과 관계가 굉장히 그 유화 관계로 좋은 관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대만도 경계심을 풀었어요. 그래갖고 중국에 등소평이 할 때 그 복건성, 이 광동성 일대에 전부 대만 자본이 들어가서 중국 개방 정책을 성공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힘을 갖추니까 등소평이는 그랬거든. 앞으로 100년간, 자기 사후 100년간 도광양회하라. 어둠 속에서 빛을, 자기 힘을 키워나가라. 소리 소문 없이 아까 생선조리 드시란 뜻이요. 도광양에는 어스름한 빛이 도광, 빛을 숨기고, 양회, 기를 양자, 그죠? 양회, 회복시켜라. 근데 이 도광양의 정책이 100년을 하라고 그랬거든, 죽을 때. 아무리 중국이 발전해도, 아무리 미국을 능가한 힘을 갖춰도 100년을 지켜야 된다. 도광양의 기간을. 그러면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유명한 도광양의 겁니다. 그랬는데 강택민이 때부터 힘이 커지니까 자만을 한 거죠. 그랬다가 지금 그 시진핑이 와서는 완전히 힘의 정치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이제 심해져. 지금 대만 갈등 탁 터지죠. 홍콩 시민들하고 중국하고 작년, 재작년 엄청난 투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힘으로 눌렀죠. 그 다음에 한국하고. 그럼 중국을 둘러싼 국경이 중국 주변국가가 중국은 국경선이 18개 나라거든요. 18개 나라가 대적 관계로 다 몰려있다고. 이게 만약 적대 관계로 18개 나라가 적대 관계가 돼서 연합전선이 결성된다면 중국은 꼼짝 말아요. 근데 벌써 대만 저러니까 이제 누르고 잡고 이렇게 요새 뭐 군사훈련 그 옆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대만은 위기를 느낄 거 아니에요. 위험스럽다 생각되면 결국 자기 살 국리를 하는 거죠. 중국의 대결에서 대항해 살 그러니까 모두 해양 세력들하고 결합하죠. 호주를 비롯해서 이제 필리핀, 호주, 미국 전부 해양으로 자기 뒤를 받쳐줄 수 있는 나라들이 가까워지려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 중국하고 갈등이 심해되면 적대가 되죠. 그죠? 이런 상태가 될 거고 일본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도 힘을 과시할수록 사이가 나빠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대국자 하류야라는 부분 등소평이가 잘 봤던 거죠. 이 양반은 멀리 본 거죠. 그래서 내 사후 100년간은 도광양에 해야 된다. 그 대국자 하류라는 데서 등소평이가 크게 깨달았다라는 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는 이제 그 밑에는 다 그 설명해요. 대국자 하류야 큰 나라는 아래쪽에 처해야 한다. 그래야 천하가 다 그곳으로 모여든다. 교회처가 된다 그 말이야. 이 교는 천하 교야 있을 때 교는 교회 서로 교류하면서 모여든다. 교회처라는 얘기입니다. 교류하며 모여드는 곳. 교가 이제 요 뒤는 딱 생략이 된 거죠. 근데 그 큰 나라가 하류에 처하면 아래쪽으로 낮춰지고 자신을 낮추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교류하면서 그곳에 모인다. 그 나라 중심으로 모인다. 교회처가 된다. 그래서 천하 그 다음 기절까지입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된다. 빈은 새끼 뵌 암말 암컷 짐승의 빈이라고 합니다. 천하의 빈 여성은 다 품어주잖아요. 어머니는 천하의 어머니가 된다. 여기까지가 한 대목이라고 여기서 이제 그 끝맺음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하교 해놓고 거기서 문장을 끝내게 되면 요거는
그 약간 의미가 뒤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대국자 하류야 천하지교 천하지빈 몇 가지가 되면 한 문장이 여기서 끝난다. 방점을 여기에 두셔야 돼요. 천하가 다 그곳에 모이고 그래서 천하를 품어주는 어머니가 된다. 천하를 품는 어머니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빈, 상, 이, 정, 승, 모 그랬습니다. 이거는 암컷이, 그죠? 암컷이 항상 고요함으로써, 움직이지 않는 고요함으로써 수컷을 이긴다. 이 비는 암컷이죠. 소암컷. 소나 말의 암컷, 비는. 그리고 우리가 모란 화할 때, 목단 할 때 모자죠. 이 모는 수컷이에요. 수컷 모예요. 그러니까, 빈, 상, 이정, 정으로서, 고요함으로써, 그죠? 고요함으로써 수컷을 이긴다. 보통 우리가 동물들은 암컷 위주죠. 목의 그 사예요. 동물들은 대부분. 사자도 그 수컷이 힘이 세지만 암컷한테 꼼짝 못해요. 암사자한테. 그리고 모든 동물은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도 우리도 문명이 발달하면서 부계 사회로 됐지 원래 우리가 태초에는 그 목의 사회였어요. 그러면 암컷이 항상 중심이 된다고요. 근데 암컷이 중심이 되는 이유는 낮은 곳에 처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자가 항상 남자 위로 오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생리적으로 남성 여성에서 그 성생활도 보통 남성 상위 여성 하위가 되는 건 여성이 아래라는 이 위치는 모든 것이 모여드는 거 모든 것이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래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위로 오르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기를 싫어해요. 근데 사실은 정말 풍요는 아래쪽에 있지 위쪽에 있질 않아요. 모든 선인들의 가르침이 또 성인들, 종교인들의 가르침이 항상 아래쪽이라고 해요. 그죠? 아래쪽, 작은 거. 이 하늘나라는 이 소자들의 것이다. 이 작은 것들의 것이다 그랬지. 하늘나라는 저 큰 것들의 것이다 하고 안 가르치잖아요. 그죠? 하늘나라는 낮은 곳에 있다 가르쳤지 하늘나라는 저 높은 곳에 있다라고 안 가르치잖아요. 기독교에서 모든 것이 낮은 곳에 풍요가 있다는 거. 낮은 곳에 정말 우리 삶의 그 아름다움이 낮은 곳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낮은 곳이라는 뜻은 우리가 적극적보다는 소극성. 그죠? 적극적인 거는 뭐잖아요? 소극적인 건 빈이잖아요. 여성은 소극적이고 남성은 직선적이고 적극적이고 이 빈 쪽이 항상 어머니가 된다. 빈.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쟁에 이기는 것이 승리자가 아니고요. 포용하고 함께 가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쟁에 짓밟는 건 알아도 포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건 버리거든요. 근데 경쟁이라는 거는 피곤하잖아요. 다툼이잖아요. 계속 다투려야 돼. 네가 위냐 내가 위냐.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피폐해지고 끊임없이 투쟁 속에 살아가는 건 경쟁이에요. 경쟁에 이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건 정말 우매한 짓이거든요. 이 경쟁은 죽을 때까지 피 터지는 싸움 속에서 편안함이 없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거죠. 그죠? 협력해버리면 다툴 일이 없잖아. 싸울 일이 아니고 힘이 모아지잖아요. 경쟁보다는 협력입니다. 근데 협력의 요체는 뭐죠? 나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하고 협력하고 싶게 만드는 요체. 내가 낮아지는 거잖아. 그죠? 내가 낮아지는 거. 겸손. 낮을 겸자밖에 없잖아요. 내가 겸허해지면 계속 아까 대국자 하류, 큰 국가를 다스리는 도리는 국가가 아래쪽에 처하면 모든 작은 나라들이 안심하고 모여들어서 그 나라를 중심으로. 작은 나라에 작은 나라가 바라는 건 뭘까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죠? 그 자기 국가 자존심을 낮추고 굽실거려 줄 수 있는 거. 작은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거.
작은 나라가 없고자 하는 건 뭐죠? 생존이잖아요. 살아남는 거. 큰 국가한테 안 맡기고 짓밟히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작은 나라는 큰 나라 앞에 고개를 숙인다. 근데 큰 나라가 작은 나라한테 고개 숙이는 도리는 전혀 다르죠. 능히 짓밟을 수 있는데 큰 나라가 고개를 숙여. 그러면 작은 나라는 어떨까요? 어쨌든 큰 나라 앞에 작은 나라는 스스로를 낮춰서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큰 나라가 그 작은 나라한테 항상 자기를 낮추고 있다면 작은 나라는 얼마나 안심하고 큰 나라가 협력하겠냐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작은 자가 겸손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가 겸손한 건 별로 칭송을 못 받아요. 인기도 없어요. 그죠? 우리 못난 놈이 가서 겸손하면 인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이재용이 앞에서 내가 아무리 겸손해봐야 납빛 안 나요. 그런데 이건희가 내 앞에서 겁나 겸손하다면 진짜 빛나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은 훌륭해, 인품 정말 좋아라고 나는 이건희 팬이 된다는 거죠. 그래요? 한국이 미국 앞에 아무리 굽실거려 봐야 한국이 굽실거리는 원인은, 낮추는 원인은 생존을 위해서 내 살라고 겨우 생존 하나 도모하기 위해서 굽실거린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건 한 핏이 안 나요. 그런데 미국이 한국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고개를 숙인다면 미국이 노리는 건 뭐겠어요? 포용이잖아요. 내가 당신들을 다 포용하겠다. 그리고 함께 가겠다. 당신 국민을 우리 국민으로 생각하겠다. 그죠? 이런 포용이라고. 내가 낮추는 건, 작은 자가 낮추는 건 살아남기 위한 정말 절박하고 궁색한 낮춤이지만 힘 있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거는 포용일 뿐이에요. 낮출 이유가 없거든요. 그 힘 있는 자는. 그러니까 결국 포용이 다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납작 엎드린다면 그 사람이 노리는 건 전체를 포괄하려고, 전체를 다 가지려고 한 사람이에요. 정말 포부가 큰 거죠. 그죠? 이처럼 이 도리가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대국자 하류야. 대국자 하류.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자, 암컷이, 그죠? 어미가 항상 수컷을 이기는 도리는 이정위하, 고요함으로써, 그죠? 정적인 것으로서 아래가 되기 때문이다. 그 고요함으로써, 그 자기의 정적인, 그죠? 이런 모습으로 아래에 스스로를 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암컷 동물들이 중심이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빈상이 정승무, 그거는 암컷이 늘 고요함으로써 수컷을 이기는 것은 이정위하, 고요함으로써 아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국 이하소국,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즉 소국을 얻는 것이 된다. 대국이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앞에 자신을 낮춤으로써 소국을 얻는다. 그 작은 나라를 얻어버린다. 그리고 소국 이하 대국, 소국이 큰 나라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은 곧 대국을 취하는 것이다. 이건 해석이 잘못된 거고, 이 대국은 대국으로부터 신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대국으로부터 신임. 대국하고 뒤에 신임이란 말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작은 나라를 얻고자 하며,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은 대국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혹하이취, 때로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를 얻는 것, 상대를 얻기도 하고, 또는 혹하이취, 똑같은 말인데 이제 그 이는 접속사 이입니다. 그 다음 줄은 뭐냐? 때로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그죠? 낮춤으로써 상대에게 귀의한다. 귀의한다. 상대에게 편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취인데 하나는 그 민심을 얻는 거고 하나는 그 속으로 내가 편입돼 들어가는 거죠. 대국 불과요 겸 휴기인 그랬습니다. 큰 나라가 바라는 것은, 그죠? 큰 나라가 바라는 것은 휴기. 그건 뭐냐? 여기도 휴기는 사람을 양육한다라는 건데, 이는 뭐냐? 작은 나라 백성들까지가 합해. 소국인이라고 보면 돼요. 이 축자가 가축을 기를 때는 우리가 축으로 읽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이 뒤에 사람에 대해서는 가축하고 조금 해서 흉으로 읽어요. 흉. 사람은 약간 달리 읽어준다 하는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원래는 축인데 그랬어요. 이게 큰 나라가 바라는 거는 흉인. 이게 흉인 앞에 뭐냐? 소국 사람들의 인심이에요. 소국 사람들의 인심을 다 얻고자 하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국이 큰 나라가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작은 나라 사람들의 인심을 다 모아들이기 위하며 소국 불과 욕입사인 그랬습니다. 요거는 뭐냐? 소국이 자신을 낮추는 것은 뭐뭐에 불과하다. 뭐냐? 욕이 편입되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간다. 사는 섬긴다. 그 다음에 이는 앞에 대국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국이 바라는 것은, 그렇게 자신을 낮춰서 바라는 것은 큰 나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밖에 없다. 바라는 게 없다.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이제 이 양자는, 소국과 대국이 다 자신을 낮추는 이 둘 낮춤은 각자 그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인데, 소국은 큰 나라의 그 인정을 받는 것,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다 동료로 모아들이는 것, 요것을 서로 바라는 바가 다른 거죠. 다른데 정작 중요한 거, 대자, 의위하. 이럴 때 둘 다 이런 상황에 갔다면 큰 나라가 자신을 낮추는 게 마땅히 더 훌륭하다,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큰 나라가 낮추면 작은 나라는 안 낮춰도 나는 낮춤을 반인데 낮추니까 더 좋은 거예요. 큰 나라가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내가 힘 있을 때 나를 낮추기가 어려운 거다. 근데 힘 있을 때 나를 낮춰버리면 세상을 다 얻는 거죠. 그죠? 다 얻는 거죠. 근데 요건 우리가 앞전에 공부했을 때 상선약수, 그 다음에 불상현, 저 높은 것을 바라지 말라, 이런 쭉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는다, 그죠? 이런 것 다 그거 공부는 강과 바다. 강에는 거대 큰 곳에 거하지만 처하기는 낮은 곳에 처한다. 그래서 모든 백곡의 물이 그곳으로 모여서 강과 바다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도리가 그대로 이제 벽경에 와서는 이제 치국의 도리, 치인의 도리, 그 다음에 치가의 도리, 우리가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려가는 이 도리로 이제 적용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걸로 생각되고요.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면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네요. 뜻은 그렇습니다. 생선조리 뜻 조심하라. 큰 자가
자신을 낮추는 것이 훨씬 값진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선생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국지하류 이 원리를 아까 사물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큰 나라가 예. 낮춤으로써 더욱더 빛이 나고 네. 작은 나라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춤을 출 뿐이다 이제 정말이세요. 예. 근데 그걸 축소해가지고 예. 우리 인간사를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이렇게 그 힘 있는 자가 예, 또 권력 있는 자, 돈 많은 자가 자신을 낮추면 훨씬 빛이 나고 예. 그 주위로 엄청난 인망이 모여든 거죠. 예, 근데 힘없는 자가 누군가에게 자신을 낮추는 건 인망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로 그 사람에게 그 아쉽고 그 사람에게 편입되기 위해서 그냥 아주 그 작은 거죠. 근데 큰 자가 아쉬울 바가 없는데 아쉬울 바가 없는 사람이 자신을 낮춘다는 건 큰 예술이죠. 예,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원이 그러니까 약자가 정말 큰 자 앞에서 예. 이렇게 포옹을 하고 이렇게 낮춘다 하면은 예. 큰 자가 작은 자는 예를 들어 이제 깨춤을 춘다 하지만은 큰 자가 왔을 때 큰 자가 작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고 그러죠. 더 시피하게 할 때는 보통 집밥죠. 네 그러면 예. 어찌 우리 인간 사이 처세해야 이제 합당한 이 말씀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겁니다. 나를 숙이는 바가 나를 낮춘다는 도리는 우리가 낮춘다라는 건 내가 나를 낮추는 행위예요. 그죠? 자, 예. 우리가 낮춘다는 건 뭐죠? 내가 당신한테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나 아무리 없어도 당신한테 꿀리지 않는다. 예. 그렇지만 인간으로서는 나 낮춘다. 예. 그죠? 그래서 이 도리상 내가 낮추는 거, 내 스스로 나를 낮추는 거거든요. 잘 맞습니다. 예, 비굴하게 낮추는 게 아닌 거죠. 예, 예, 예. 그 낮춤의 도리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근데 내 자존심이 없으면 낮추지를 못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죠. 예. 비굴해져 버리거나 예, 예. 그죠? 내 자존심이 없으면 나를 존중하는 그리고 나를 존경하는 내가 나를 존경하지 못하는 자는 항상 비굴하거나 그죠? 예. 남 앞에 비굴하거나 그렇지 아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 자존심을 내가 갖는다라는 건 뭐죠?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면 우리 얼마나 위대한 영혼들이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도 남 앞에 그 꿀리지 않거든요. 그러나 태도는 꿀리지 않지만 언제나 정중하고 겸허하고 낮춰야죠. 예. 이게 제가 그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 형제 같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가까웠던 게 정몽원이 죽은 정몽원이가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정몽원 씨 형들은 나한테는 다 형이 된 거죠. 그죠? 몽구 씨나 몽원 몽준 씨나 다. 근데 나는 가형처럼 그 대한 사이였다고요. 근데 그 전에는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잘난다 해도 어쩐지 그 사람들을 보면 꿀려요. 내가 꿀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항상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괜찮습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집안도 좋고 하니까 어딘지 모르게 나보다 나은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 앞에 가면 기가 죽어요. 다만 기 안 죽은 척 하려고 목에 힘 막 주고 버티고만 배에 힘 주고 버티고 당당하게 앉아있을 뿐인데 속으로는 이미 기가 죽었잖아요. 그죠? 영적 왔어요. 예. 내가 아무리 그래서 안 죽은 척 해봐야 나는 나를 알잖아요. 기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해요. 기 죽은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버틸수록 참담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자연을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하나도 빠진 게 없더라. 그 부럽질 않더라는 거죠. 이제는 부러운 게 사라지게 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면 옛날처럼 아우 형님하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태도는 똑같이 공손한데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소리를 다 하면서 대하게 되더라고요. 태도는 공손하지만 형이니까. 그죠? 몽준 형님 그렇습니다. 아, 예, 형님 그렇습니다. 옛날 다른 상당 날 낮춰 공손하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바라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예. 또 이 사람이 부러운 게 없으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하게 되고 숨김없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나는 자네가 부러워. 이제 오히려 그분이 왜? 옛날에는 그분이 높아 보이니까 그분의 돈도 부럽고 권력도 부럽고 하니까 이 사람이 늘 내 앞에 가면 자랑거리가 있었잖아요. 돈 자랑할 수 있고 권력도 자랑하면 부러워한 놈이 있었으니까. 근데 어째 몇 년 지나서 만났더니 이 새끼 돈도 하나도 부러워 안 한 눈치고 지가 권력도 하나도 그런 거 쳐다보지도 않고 그딴 거 그냥 팽개쳐 전혀 그런 것에 아쉬워한 것 같지도 않고 당당하고 담담하게 자기를 대하면서 할 소리 다 한다. 근데 태도는 정중하게 짝이 없다. 자네가 부러워. 어떻게 그렇게 초연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됐어? 정말 용기도 좋아. 난 지금 나도 그렇게 자네처럼 용기 있게 다 털고 내려갔으면 좋겠어. 오히려 부러워해요. 이제는 왜? 지가 나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을 초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내가 오히려 부러워지는 거죠. 이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돈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어버려요. 네. 아무리 돈 자랑밖에 할 거 없는데 그 돈을 전혀 초계처럼 여긴 사람 앞에 가면 기가 팍 죽습니다. 또 권력이 많은 사람은 그 권력을 쳐다도 안 보면 그 앞에서 자랑할 게 사라져버려요. 그 순간 기 죽어요. 그러니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제일 힘 못 씁니까? 그런 것들을 초연히 보는 성자들, 스님네들, 성직자들, 철학자들 이 사람 앞에 가면 괜히 기가 죽어버려. 그 사람도 자랑할 게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찾아 내가 너한테 빠지지 않는다. 그죠? 왜? 너는 돈 많은 대신 나는 평화가 많다. 그잖아요. 네가 고층 빌딩에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산더미를 쌓은 것 대신에 나는 이 아름다운 산천이 있다. 내가 네한테 부러울 게 뭐예요? 그잖아요. 네가 사람들의 존중과 영광이 있는 대신에 나한테는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다. 내가 네한테 질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에 대한 자존심이 또 나에 대한 자존감이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저를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개똥밭에 함부로 저를 못 굴리겠더라고. 옛날에는 존중심이 없었어. 내가 귀한 줄을 몰랐어. 그러니까 귀한 줄 모르니까 천하게 천하게 살았어. 내 몸이 귀하고 내 정신이 귀중한 줄 모르니까 나를 천덕꾸러기로 남 앞에 그냥 비굴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오만도 부리고 겁나 나를 천덕꾸리로 굴렸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굴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 귀한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천하게 남 속이고 남한테 거짓말하고 남의 것 탐내고 그럼 천덕거리 그런 천한 짓거리 안 한다. 나는 이렇게 되니까 갈수록 내 주변에 그런 게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죠. 이게 결국 그렇게 가는 사람 앞에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못 짓밟아요. 짓밟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제가 평온을 얻은 이후로 저를 짓밟는 자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든 제가 그 목소리 어저께 그 동사무소 가서 지문 그 확인을 하는데 지문이 안 나와요. 다 손이 닳아서 지문이 뭉그러져 버거든요. 지문 아무리 찍어 이 손가락 5손가락 10손가락 각각 돌아가면 해도 지문 인식이 안 되는 거야. 하도 이 노가다는 손이 닳아서. 그냥 노가다를 가면 처음에 박씨 이리 와 이거 좀 해요. 40대 그 십장들 또 그 지휘한 사람들이 60, 70이다 소용없어요. 박씨 이거 좀 해. 저거 반말 씩씩거려요. 예. 굽실굽실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뭐 하고 일 끝나고 하면 목소들이 막 바쁘고 하고 그러면은 내 일도 바쁘지만 내일 끝나면 그분들 연장 다 정리해드리고 빗자루 현장 다 쓸어주고 전 내일 아니라도 그 일을 항상 해요. 맞게요. 근데 하루 이틀 처음에는 박시모 해요. 내가 거짓말 안 해요. 일주일 안에 전부 다 선생님 그래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나중에 어디선가 자기들 구했는데 들어요. 한두 달 후에. 그런 양반이 옛날에 그랬더니 그런 양반이 노가다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 가면은 박사님 이쪽으로 와 좀 쉬세요. 좀 담배 한 대 태고 하세요. 일을 못하게 해요. 그럼 그 현장 떠나요 저는. 왜? 거북하거든. 대접받기 싫거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무시를 하도 그 무시가 내가 확실한 내 자존감을 갖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행동을 하면 절대 일주일 이상 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는 하다 보면 고용한 업주가 저는 그런 일 굉장히 많았어요. 월급을 못 챙겨줘요. 돈이 없어. 다른 데 써버려. 그 회사가 건축할 때 보면. 근데 그럴 때 저는 그러고 이번에 좀 그 자금난이 심해서 이번 그 노임은 다음 달 한 달 좀 연장하고 미루겠습니다 하고 앉아요. 그러면 그 하루 벌 하루 먹고 사는 노가다 한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그럼 그러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다 입 이만큼 나와요. 수긍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여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 그죠? 저는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랬어요. 사장님 나는 5개월, 6개월 후에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저한테 오는 것까지 다음 달에 할까라도 보태서 먼저 저분들 결제해 주세요. 제 거는 몇 달 늦어도 관계없으니까 전 그 다른 소득으로도 묵고 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쪽부터 해 주세요.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사장이 어떠냐. 다 똑같은 노가다인데 봉투를 따로 갖고 와요. 몰래. 내가 당신 돈은 제때 줘야 될 것 같아. 그런거는 내가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 그러면서 저만 줘요. 저 절대 못 받거든요. 사장님 관계없으니까 이거 똑같이 주실 수 있을 때 주라니까 안 해. 그거 사장님이 나는 안 줘도 됩니다. 돈 없으면 그냥 공짜 일해도 됩니다. 왜? 나는 일하면서 또 다른 일을 배우고 있으니까 학비로 생각하고 하니까 저 안 주셔도 돼요. 솔직히 선선히 얘기를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언제나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더 다른 사람보다 저를 챙겨주더라는 거예요. 입이만큼 나와서 이렇게 쉽게 봉급 안 주고 한 사람보다 그 수긍하는 내 거는 절대 안 띠먹고 챙겨주려고 하고 몇 달 늦으면 이자에다가 따로 보너스 봉투를 넣어갖고 줘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결국 나 기다렸더라. 이게 내 자존심을 짓밟힐 때 기분 나쁠 게 아니고 그냥 짓밟히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누가 내 자존심 짓밟히면 그냥 짓밟혀도 내내. 내 안에서 내가 반드시 서 있는데 네가 짓밟힌다고 짓밟힌 내 인격이 아니잖아요. 하나도 내 인격 성장 안 갔잖아요. 그리고 기분만 좀 나쁠 뿐인 것이지 내 인격에 그 사람이 내 인격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짓밟았다 해서 내 인격이 진짜 짓밟혀서 흐트러지고 깨졌느냐고 보면 전혀 아니더라고요. 하나도 안 깨졌어 내 인격은. 아무리 그도 모멸감을 줘도 내 인격은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모멸감 같은 걸 느끼질 않아요 이제. 뭐 모멸하려면 해라. 관계없다. 왜? 내 인격 눈꼬만 치도 손상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짓밟아도 아무리 나를 멸시해도 내 인격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그러니까 태연하게 짓밟히는 거 태연하게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받는다고 내 인격이 조금이라도 자라나 안 자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연하게 칭찬받고 태연하게
비난받고 태연하게 짓밟히고 태연하게 떠받침받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는 지금 와서 참된 내 자존심을 회복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짓밟힌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짓밟혀 주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한 번 짓밟고 두 번 짓밟고 세 번 짓밟았는데 노가다판에 더 그래요. 네. 그 남의 망치, 내가 잠깐 내 망치 자루가 부러져서, 그죠? 형님, 또는 아우님, 내 망치 좀 갖다 쓸게요. 얘 갖다 쓰세요 소리 안 났을 때 갖다 못 박죠? 어디서 남의 망치 갖다 쓰냐고 막 난리를 칩니다. 노가다는 망치 하나도 함부로 못 쓰게 해요. 진짜 심해요. 이 사람 사이가. 근데 그렇게 짓밟고 짓밟혀도 하나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똑같이 아이고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고 정말 내 죽을 죄를 졌네. 근데 망치가 부러지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 닦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바빴을 때 그 사람 꿀 같은 거 꿀집에 다 넣어서 정리 딱 해주고 아까 정말 미안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하거든요. 그 욕 묻고도. 그러면 두 번, 세 번 그래.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 달라요. 이 양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하는데도 오히려 나한테 정성을 다해주고 감싸주고 오히려 그런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돼. 이제 의문이 들어가요. 한 3일 지나면. 그 다음에 4일, 5일 가면 꾸준히 그렇게 가면 이 사람이 저분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구나. 그냥 돌아와요. 그 다음에는 망치고 뭐이고 그래요. 어르신 필요하신 거 뭐든 갖다 쓰세요. 그거 제가 연장이 없으면 연장 빌려드릴게요. 다른 공사장에 간다고 할 때 절대 안 줘요. 근데 나 연장 좀 다른 공사 해야 되는데 나 연장 살 돈도 없고 내가 빌려드릴게. 빌려줘요. 그게 왜냐면 믿음이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짓밟히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고 나는 굽히는데 상대가 짓밟는다. 이게 우리는 그렇게 그거를 짓밟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나도 짓밟겠다. 이제 이게 어리석은 거죠. 우리 삶이.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어느 날 내라는 존재가 짓밟는다고 짓밟혀지는 게 아니고 떠받든다고 떠받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래서 아무리 네가 나를 칭찬해도 나는 네가 이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나를 네가 비난해도 내 상처 입지 않으니까 네가 미운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건 그 사람에 대한 이쁨과 미움이 없는 게 똑같이 대할 뿐이에요. 이 사람도 똑같이 대하고 저 사람도 똑같이 대하고. 네. 이게 짓밟혀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선생님 말씀은 정말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하시 도인 같은 데 소통 가시면 가능한데 우리 개시에 사는 우리들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개신교로 일반 기독교에 말하는 지금 와서 만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 관점에서 사랑을 하면은 그분이 이제 이렇게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그게 그렇지 못할 때는 물론 이제 자기 자아가 내공 부족해서 그러겠죠. 참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참 더 많이 좀 닦아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이제 그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모이고 이런 경전들이나 글귀를 어린들의 글귀를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들여다보고 모여서 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 하면은 이 경전들을 통해서 경전의 글귀가 그렇구나 세상 사는 도리가 그렇구나 이걸 알자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그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내 영혼이 얼마나 뛰어나며 그죠? 내가 얼마나 강철 같은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깨트려도 깨지지 않는 금강석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이 바로 부처가 얘기한 금강보좌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금강보좌예요. 자신이.
아무리 깨트려도 깨트릴 수 없는 금강보좌예요. 여러분 자신이 부처고 불당이고 절집인 겁니다. 여러분이 부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우리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깨닫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걸 알자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은. 그렇게 됐을 때 나를 발견했을 때 진정한 내가 발견돼서 내가 개화가 되면 이제 그런 난줄 내가 아니까 그 다음에는 결핍이 없죠. 부러울 일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모이는 게 그래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보았던 일들, 그죠? 또 남이 짓밟으면 내가 짓밟혀서 내 영혼이 상처 입는다라고 착각했던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걸 찾자고 이 자리에 모이고, 아무리 누가 짓밟아도 여러분들 영혼은 바늘끝 하나도 상처를 입질 않아요. 어떻게 우리 영혼을 누가 감히 상처를 입힐 수 있겠어요? 내 자존심이 아무리 상인들, 여러분 자존심이 누가 와서 거기다 흠집 하나 낼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낫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그 보석 같은 보석 같은 내 존재가, 찬란한 존재에 그 누가 상처를 줄 수 있겠어요? 그 누가 거기에 금칠을 해서 찬란하게 빛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누가 빛나게 해준다고 빛을 내줘도 내 영혼은 그냥 그 구슬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누가 짓밟아도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 발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그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나. 그 누구도 떠받들 수 없는 나.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나. 그런 나. 얼마나 자부심 느낄 수 있어요. 우리 다. 선생님도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아요. 선생님 안 해. 선생님을 누가 깨트릴 수 있어요? 선생님을 누가 죽일 수 있어요? 네, 말씀 중에 뭐합니다만 현 사회생활은 인간을 우리 얽히 사는 세상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착각이죠. 감히 얘기하는데 조직생활이나 회사생활에서는 글쎄요, 참 좀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사회에서 짓밟으면 나는 묵사발 되고 내 인생은 작살 난다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등바등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디서도 행복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그래서 내가 더 높아지면, 권력을 더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다 투쟁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니 더 힘들어요. 돈을 벌으면 돈을 벌어봤어요. 회사가 커지면 클수록 더 힘들어요. 더 뛰어야 되고 더 고생. 100만 원 걱정해도 되는데 이제는 업 걱정해야 되잖아요. 회사가 커지면. 그게 무슨 짓거리 한가 이게. 이게 아닌데. 이게 무슨 착각이 아까 그죠. 더 높아지고 더 힘이 써서 내가 남을 짓밟을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행복할 줄 알았죠. 짓밟힌다고 생각했고, 짓밟으면 상대를 짓밟은 상대가 밟혀져서 깨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짓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높아질수록 불안뿐이더라는 거죠. 내가 높아지면요, 나중에는 윗사람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언론 눈치 봐야 돼요. 그잖아요. 인자는 파출소 순사도 눈치 봐야 돼요. 백성들의 입도 조심해야 돼요. 내 귀, 눈, 귀가 다 조심해야 돼요. 아랫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왜? 일생 동안 여기까지 쌓아 올린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잖아요. 나는 권력 가지면 남을 짓밟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짓밟을 수 있는 환경이 온 천하가 다 나를 짓밟을 수 있는 환경뿐이더라는 거죠. 그러니 행복을 못 느끼니까 접은 거죠, 사회로. 접고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숨만 쉬고 산다. 그런 반에 문득 내가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았는지,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나의 자존심을 나는 짓밟힌다고 착각해서, 짓밟히면 우그러져, 자존심이 찌그러져 갖고 이렇게 깨진 양철 쪼가리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내 자존심 살펴봐도 내 자존심은 그대로 그 양철 쪼가리처럼 우그르고, 안 우그러지더라고. 안 찢어지더라는 거죠. 그냥 요거야. 그래서 내가 더 높아지고 더 힘이 있어서 내가 남을 짓밟을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거 좀 누가 밟으면 어때 이제? 아무리 밟아봐 밟은데 왜 밟으려면 밟아라 이제. 당신이 밟고 싶거든 실컷 밟으세요. 하고 이제 내 자존심을 밟도록 내디딜 수 있는 아량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내 자존심을 누가 막 세워줘도 그렇게 한다고 내 자존심에 금칠 안 되는 줄 아니까 당신이 떠받들려면 실컷 떠받드세요. 나는 하면 될 건데 떠들면 알고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착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발견하자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그 우려는, 그런 우려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밟힌다라고 지금도 착각하는 거. 근데 선생님을 누가 깨뜨리겠어요? 선생님의 영혼을 누가 더럽힐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그 영혼을 누가 욕하고 짓밟고 모멸스럽게 해도 선생님의 찬란한 영혼은 찬란한 영혼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 양철 쪼가리처럼 구겨지나요? 선생님 영혼이. 선생님 자존심 양철 쪼가리가 되나요? 깨진데 양은소도 안 되잖아요. 빵꾸도 안 나잖아요. 선생님 그대로. 그러니 얼마나 위대해요. 그 누구도 상처 줄 수 없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우리 그렇잖아요. 그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위대한 나를 왜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도를 난 도 잘 몰라요. 도 몰라요. 도라는 게 뭐 따로 있겠어요. 자기 발견인 거죠. 그래 내가 근데 나중에 뭐 절간에서 얘기하는 견성이다. 견성이 뭐겠어요? 그런 나를 발견, 그런 성격, 그런 특성, 그죠? 그런 특성을, 나의 그런 특성을 아는 것이 견성 아닙니까? 알견자. 그죠? 본성성자. 내 본성은 그 누구도 짓밟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고, 언제나 충만되고, 언제나 찬란한 내 영혼이라. 요거 안 거, 견성한 거죠. 그러니까, 물으러 와요. 도가 뭡니까? 도를 알면 도를 아는 기다. 도라는 게 어디 있고, 견성이 어디 있고, 명상 참선 그딴 거 왜 하냐? 명상할 시간에 자기 탐구하라. 그래서 내 존재가 과연 깨트리는 존재인가, 깨지는 존재냐, 안 깨지는 존재냐만 깨달아라. 아무리 짓밟아도 헝클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만 알면 그 후로는 세상 사는데 이제는 자신만만하다. 그리고 눈꼬만 치도 내 자존심 구겨진 적이 없다. 아무리 누가 나를 모욕해도 모욕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모욕을 당하지 않으셨다. 그러잖아요. 네. 한 바람이 성질나니까 부처님한테 막 삿대주라고 욕을 해요. 그래도 부처님은 고즈넉히 듣고 있어요. 욕 들어오면 삿대를. 그러다가 부처님이 고즈넉히 그냥 듣고만 있으니까 이 바람이 손가락질에 침을 얼굴에다 부처님 얼굴에 탁 뱉어요. 그런데도 부처님은 침도 안 닦고 고즈넉히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그 얘기는 제가 한번 했을 건데요. 안한존자가 저 새끼가 감히 이 위대한 우리 부처님 얼굴에 침을 뱉다니 저가 오늘 저녁에 밥을 하러 한번 밥을 해. 그러고 이러면 휙 가버렸는데 저 새끼 내가 저녁에 가서 칼침이라도 놔야 되겠다고 막 노발대발 제자들이 해요. 그럼 부처님은 안 하나. 니 왜 우리 화를 내나? 아니 부처님은 분하지도 않습니까? 얼굴에 저 새끼가 침을 뱉고 가는데. 아니다, 저 사람은 내 얼굴에 침 뱉은 일이 없었느니라. 저희는 나와 대화를 했다. 얼마나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내놓을 수 없었으면, 까디집어서 나한테 표현을 할 길이 없었으면 침을 뱉는다는 행위로 자기의 마음을 나한테 보여줬겠느냐. 이 또한 하나의 대화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부처님이 이렇게 저 새끼가 내 말이 가짜는가 보다 별하다가
이 속 답답한 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침을 뱉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지 않느냐? 이 그자와 나의 대화지 않냐? 저 사람이 언제 나한테 모욕을 준 적이 있느냐는 거죠. 대화라는 것뿐이다. 그 부처는 모욕을 당하진 않은 거예요. 그걸 모욕이라고 생각은 안 하니 착각했던 거예요. 이튿날 이 사람이 자고 일어나 생각해 미안해요. 부처님한테 사과를 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사과할 일을 한 적이 없고 나는 당신한테 사과받을 일을 겪은 적이 없는데 의인 일로 이렇게 와서 사과를 하니 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받지 않아야 될 사과를 받는지 저는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사과받을 일을 나는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는 하지 않았고 그것도 하나의 대화였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그걸 주고받는 소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건 뭐죠? 어디서 왔을까요? 아무리 침을 뱉어도 내 영혼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침 뱉는 행위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욕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만 알면 돼요. 내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 여러분 존재는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 끝까지 우리 영혼이 나를 수 있는 피어나야 돼요. 하늘 끝까지 날라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오만을 부려도 상관없는 우리 영혼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죽어 살잖아요. 하늘 끝까지 날아도 부족할 우리가 언제부터 남의 눈치나 살피며 남의 그 비난, 남의 조금 칭찬 이런 것에 이리 기울어졌다 저리 기울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비굴해져 본다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날아도 부족할 우리가 왜 그렇게 작고 초라해졌냐?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잖아요.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위대한 나라는 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초라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것만 알면 초라할 이유가 없죠. 우리 위대해요. 그거 알자고 지금 노자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좀 맞습니다. 예.